트럼프 대통령이 무장한 교직원이 있었으면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자 훈련된 교사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상고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중단 조치 수용 여부가 빠르면 23일 결정됩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등 100여 개 단체가 2020년 인구조사에 체류 신분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센서스국의 계획을 비난하며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전문직 취업 비자 사전 접수가 지난해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한 교직원이 있었으면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군 출신 등 훈련된 교사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한 자리에서 교직원 무장이 총기 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교직원 전원 무장으로 해석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건의 트윗을 통해 언론의 보도처럼 모든 교직원의 총기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체 교사 중 20%에 달하는 군인 출신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교직원들에게 은닉 총기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록을 보면 학교 내 총격 사건은 보통 3분 이내에 벌어지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5분에서 8분가량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억지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신건강을 비롯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 총기 개조 장치인 범퍼 스톡 판매 중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또 교내에 총기를 허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또 다른 총기 사고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상고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중단 조치 수용 여부가 빠르면 23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폐지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다카 폐지 중단에 대한 상고심 수용 여부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어떤 입장 발표가 없음에 따라 다음 컨퍼런스 일정인 23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아직 하급 법원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하급 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 다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오는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다카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것과 국경 장벽 예산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노동 허가만 제공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등 100여 개의 단체가 2020년 인구조사에 체류 신분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센서스국의 계획을 비난하며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을 비롯한 100여 개의 민권, 종교, 노동, 커뮤니티 단체들은 21일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센서스국의 계획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무부와 예산관리국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엔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를 비롯해 아랍 아메리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아주인 평등회, 중국인 진보협회 등 커뮤니티 단체와 국선 변호인 그룹인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 컬럼비아 법대 라틴 학생협회, 뉴욕대학교 아시아 태평양계 연합 등 학계, 법조계, 소수민족 커뮤니티 등의 100여 개 단체가 대거 합류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센서스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질문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정 과정에도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지난해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접수를 앞두고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추첨으로 신청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접수에는 19만 9천여 개가 접수됐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20만 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6년 연속 추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미그레이션 뉴스가 전했습니다. 4월 2일부터 5일 동안 신청서를 받는 사전 접수에 쿼터 8만 5천 개의 3배에 가까운 20여만 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3분의 1의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H-1B는 경기 침체기 이후인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쿼터가 조기 소진돼 올해도 6년 연속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심사 대상자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민당국은 전례 없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H-1B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첨이 된다 해도 신청자들의 비자 취득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보충 서류 요구가 크게 많아져 추첨 문턱을 넘은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비자 거부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카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H-1B 비자 심사에 적용돼 올해 H-1B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임금의 10분의 1 이상을 지방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사이트가 2012년에서 2016년 뉴욕 주민들의 평균 임금에 비한 지방세 비율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뉴욕주와 타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임금의 1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뉴욕 주민의 평균 연봉은 5만 9,563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는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평균 2,208달러로 전국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지방세율이 높은 순으로는 뉴욕 다음이 커네티컷으로 지방세 부담률은 12.6%, 이어서 뉴저지 역시 12.2%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측은 조사에 쓰인 통계가 오래된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017 회계년도에 중산층 가구에 대해 70년 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2012 회계년도부터 시행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율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알래스카로 임금의 6.5%에 그쳤고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루이지애나 등이 하위 5위권에 들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뉴욕시가 지급한 각종 보상, 배상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찰국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크게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회계년도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10억 1,87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2016-2017 회계년도에 시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보상금 청구 건수는 24,953건이 신규 접수돼 직전 회계년도에 26,862건에서 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청구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 배상금 지급액은 6억 7,560만 달러로 약 6% 증가했습니다.
또 조달 계약상의 분쟁이나 환급 청구 등 불법 행위와 무관한 배상 청구도 6,081건이 신규 접수돼 전년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배상금을 합하면 지난 회계년도에 시정부가 지불한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배상 금액은 5년 연속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13%가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경찰 대상 배상 청구는 6,538건으로 전 회계년도보다 14%가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배상 청구도 전 회계년도보다 9% 감소했습니다. 반면 NYPD 대상 배상 청구에 따른 합의금 지급은 3억 820만 달러로 전 회계년도보다 10%나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인권 관련 배상금 청구가 1,687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전 회계년도보다는 27%나 줄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불법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 운영해온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 전역에서 여러 개의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견인 사업을 독점해왔던 데니엘 스타이닝거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뉴욕시 검찰이 21일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견인 트럭 업체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적인 조닝 규정과 순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견인 업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는 도로 등에서 사고 차량이나 고장으로 정지된 차량을 견인할 때 경찰관이 직접 순차제에 따른 업체들을 순서대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뉴욕시경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이닝거는 다른 견인 업체들을 매입한 뒤 소비자 보호국에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견인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견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차제에 여러 차례 등재될 수 있었고 견인 트럭 기사에게 경찰의 무선 통신을 감청시켜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견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방식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타이닝거는 이렇게 견인한 차량에 대한 수리도 본인 소유 수리업체에서 고치도록 하고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보험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뉴욕주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흡연율이 크게 줄었고 성인 흡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뉴욕주 성인 흡연율은 14.2%로 2011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뉴욕주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같은 기간 16.2%에서 11.5%로 4.7%포인트 줄었으며 뉴욕주 전체 흡연율도 19.6%에서 16.2%로 감소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흡연율이 1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백인 15.7%, 히스패닉 11.9%, 아시안 7.9% 순이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5명 중 1명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흡연율은 지난 2011년 21.6%로 25세 이상 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7%로 오히려 25세 이상 성인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흡연율은 소득 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가정이 19.8%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 미만인 사람의 흡연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고졸 미만 학력 소지자의 흡연율은 이번 조사에서 19.2%로 2011년에 비해 6.5%포인트 감소하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학 학점을 먼저 이수하기 위해 치르는 AP 시험 응시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격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졸업생 중 37.7%가 AP 시험을 치렀다고 칼리지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졸업생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한 과목이라도 AP 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1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응시자 수는 2016년 114만여 명보다 약 2.6%가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69만여 명보다는 70%나 증가한 것입니다. AP 시험 참여가 늘어난 만큼 합격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점 3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 비율은 21.8%로 10년 전인 14.6%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AP 시험 합격률이 높아졌는데 아시안 학생은 지난해 전체 고교 졸업생 중 6%에 불과했지만 AP 시험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11.7%나 됐습니다. 반면 전체 학생의 14.4%를 차지하는 흑인 학생의 경우 전체 AP 시험 합격자 중 비율은 4.7%에 그쳤습니다. 뉴욕주의 합격률은 28.0%로 전국 7위를 기록했고 뉴저지주는 27.8%를 기록해 전국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AP 시험에 합격한 학생 비율이 32.1%를 기록했습니다. 커네티컷주 합격률은 31%로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고 반면 펜실베니아주의 합격률은 1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AP 시험은 최근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 전형의 중요 요소로 다루고 있고 지난해 기준 AP 시험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22,16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 총격을 계획한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의 집에서는 총기와 탄창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동남부에 위치한 위티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아챈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다행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엘카미노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마리노 차베스는 우연히 한 학생의 총격 범죄 계획을 엿듣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Well, it was after this lunch break and students were going back to class. I overheard them mention the threat, went up to talk to him to confirm exactly what I heard, and that within 3 weeks there would be a school shooting on campus. 신고를 받은 셰리프국은 지역 내 총기 등록 여부를 수사한 뒤 학생의 형 이름으로 AR-15 소총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 셰리프가 학생의 집을 급습한 결과 AR-15 반자동 소총 2정과 대용량 탄창 90개, 그리고 권총 2자루가 발견됐습니다. The 17-year-old was arrested for making criminal threats. His brother was arrested last night on 5 criminal charges, including possession of an assault weapon, import of high-capacity magazines, criminal storage of firearms, and a failure to register a personal handgun, possession of an assault weapon, and a thumbhole stock, among other charges. 조사 결과 학생은 교실 내 이어폰 사용과 관련해 교사와 불화가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바꾸거나 오레오 쿠키를 뺏었다는 이유로 총격 범죄를 계획하는 등 교내 총기 위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는 자녀의 불만을 파악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지역에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이른바 파티하우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지역 내 주택에서 수백여 명의 게스트를 초청해 대형 하우스 파티를 여는 주민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 밤샘 파티를 열어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고성 방가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줄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는 30일 동안 위반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8,00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서명을 거친 후 즉각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독교계의 거목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향년 99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로 유명한 그레이엄 목사는 침례교 목사이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전도사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과 94년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수차례 설교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유학생이 타코벨 매장에서 중국인을 지칭하는 비속어인 칭크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코벨 매장과 종업원은 한인 유학생의 사과 요구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타코벨 측은 SNS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종업원을 해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퀸즈 컬리지 포인트에 있는 스파캐슬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스파캐슬은 지난해 11월 16살에서 17살 아동의 스쿨데이 전날 야간 근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벌금 $1,000를 부과받았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가 7번 전철 안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용의자는 지난 6일 플러싱으로 향하던 7번 전철에서 36세 남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나 언쟁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42도로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 39도로 섭씨 영상 4도.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춥지 않겠지만 역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